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2살의 남자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희 형에게도 늘 돈 거리셨죠.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정말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건가 싶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돈이 있어야만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을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힘들게 키우셨죠. 형과 저는 15살 차이가 났고 저는 저희 집에서 막둥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저희 형은 정말 착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저에게 양보했고 부모님께 받은 적은 용돈도 저에게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늘 바쁘신 부모님 대신 저를 잘 돌봐주는 형을 저는 부모님처럼 잘 따랐습니다. 형은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도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서 평범하게 회사를 들어가서 잘 다니다가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31살 때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뒤로 형은 벌어오는 돈을 전부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던 형수와 다르게 형은 우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 아기를 갖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이도 37살 늦은 나이에 겨우겨우 낳았죠. 저는 형 덕분에 비싼 가회도 하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잘 먹어가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게다가 형은 저에게 방학 때마다 큰 돈을 쥐어주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세상 보는 눈을 키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생각하라고 매달 용돈도 듬뿍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다 형 덕분입니다. 하지만 집에 돈이 생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이 조금 변하셨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형이 벌어오는 돈 덕분에 좋은 아파트,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주변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을 느끼셨대요. 그리고 그 뒤로 매일같이 돈거리면서 사람 인생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마인드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제가 가고 싶은 적성에 맞는 과보다는 돈 잘 벌 수 있는 전공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직장도 무조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돈 잘 버는 것을 고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럴 때마다 형이 저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라고 말을 해주었지만요. 정말 형은 저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변할 법도 한데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던 심성도 그대로였고 늘 자신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부모님이 선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석아, 너 여자친구 있냐? 여자친구요? 아직 없어요.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연애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하고 나면 여자 만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 아이 그럼 잘 됐다. 엄마가 자리 마련할 테니까 선 한번 보렴. 네? 선이요? 아이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아이 어미가 마음에 드는 집안이 있어서 그래. 아주 잘 사는 부잣집 딸내미야. 나는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얼굴도 엄청 예쁘고 싹싹한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 어머니는 돈 많은 집 여자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결혼하면 형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더군요. 만나보고 나쁜 거 아니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약간 강요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옆에서 아버지도 형이 그동안 저한테 해준 걸 생각해서라도 형한테 도움되는 결혼을 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고요.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배경만 보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살다가 아이 낳고 하면서 정 붙이고 사는 거라고 돈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다면서 막무가내셨습니다.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면서 부모님을 말려주었어요. 하지만 형의 이야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선을 권한 이후부터 집에 자꾸 큰 소리가 났어요. 이번 주말에 저번에 말했던 그 처자랑 약속 잡아뒀으니까 꼭 나가도록 해. 제가 계속 거절하자 어머니는 본인 마음대로 약속을 잡고는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 식사 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죠. 제가 대충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형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동생아, 그냥 한번 선짜리 나가. 물론 나는 네 편이야. 부모님이 말씀하신 여자랑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식사나 하라는 소리야. 부모님 고집 알지 않냐?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그럼 내가 다음부터 절대 그러시지 못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꾸 집안에 큰 소리가 오가자 형이 저를 달래면서 말을 했습니다. 형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한번 만나야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주말에 선자리를 나가보았는데 웬일입니까? 부모님이 소개해준 여자가 제가 꿈에 그리던 제 이상형이었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난 노력한 끝에 그 여자와 사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했죠. 제 장인 어른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형의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더군요. 장인 어른은 무역업을 하셨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형의 회사 제품을 대대적으로 외국에 홍보해 주었고 덕분에 형의 회사 규모와 매출이 엄청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형네 회사의 제품이 좋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해주셨죠. 그리고 형의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투자도 해주셨고요. 장인 어른은 저의 가족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형의 회사가 점점 커지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아내에게 항상 이름 대신 우리 복덩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형님과 형수님도 친동생처럼 아내를 잘 챙겨주셨죠. 저는 항상 아내에게 제가 형님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게 되었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다면서 또 다른 부모처럼 생각한다고 늘 말했죠. 다들 겪는 시집살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모이면 그저 하하호호 웃기에 바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아내가 상처받아서 결국 병까지 얻게 되었겠지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 장인어른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인어른 밑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몰래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뒤로 횡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다 발각이 되었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장인어른은 모르고 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까닭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장인어른의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유럽 쪽의 경우 회사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인 어른의 경쟁 업체에서 이때를 이용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고 점점 계약이 줄어들게 되고 재고만 쌓이게 되었죠.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가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주버님네한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시댁에 손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당신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큰일이 있나 보네. 알겠어. 내가 형님한테 한번 연락해볼게. 평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던 아내가 저한테 어렵사리 부탁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업계에서 요즘 장인 어른네 회사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당장 필요한 액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조금 무리가 가는 금액이었지만 별 이야기 없이 바로 장인 어른 회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형님네 회사도 현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대신 어음을 써주더라고요. 장인 어른 회사는 형님이 건네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어음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하다는 이야기들이 업계에 떠돌았고 얼마 못 버티고 망해버렸습니다. 커다랗던 처가댁에는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붙게 되었고 사시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결국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에요. 형님에게 빌린 돈은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형네 회사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가 망하고 그 탓으로 형님네 회사도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희 부모님들은 태도가 180도 변하더군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며느리를 점점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사단인지. 망하려면 지네 가족만 망하게 둘 것이지 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가서 남까지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부모님은 아내 앞에서 대놓고 너 때문에 우리 집도 망하게 생겼다면서 함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음을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자기 가족이라고 도와줘야 한다고 마음대로 하더니 꼴 좋다.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승민이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도 다 졸업하기 전에 돌아오게 생겼네. 그렇게 다정하던 형수님도 형님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제 아내를 많이 원망하셨어요. 제 아내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신세 망치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갔지만 가족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다가 제 아이가 있을 때도 함부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점점 미안함보다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형님께서 부모님과 형수님에게 그렇게 사람 있는 데서 면박 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네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형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형까지 돈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실망과 분노가 쌓였는데 제 아내는 오죽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가 망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장인어른이 샤워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히셔서 뇌진탕이 오셨는데 그 뒤로 의식이 없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다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하염없이 날마다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는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장모님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아마 아내는 그때 제 곁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쾌활하던 아내였는데 우울증에 자살 시도라니요. 부모님 말씀처럼 돈이 전부인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내의 상태를 말했어요. 물론 제 처가 때문에 형님네 회사가 어려워진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한 원망도 다들 클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인어른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아내가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형님네 회사가 어려워진 거 정말 죄송하지만 돈보다는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한테 빌려주신 돈 바로는 못 드려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이날 울면서 가족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자살 시도한 것이 정말로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아내 걱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했어? 그게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나는 맨날 시댁에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족들 대하길래 아이 발 뻗고 편히 자는 줄 알았더니 죄책감은 좀 들었나 보지? 어머니,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데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형씨가 미안하다. 나도 은연중에 재수씨를 조금 다른 태도로 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재수씨 상태는 좀 어떠냐? 그나마 형님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아내에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제 아내를 원망했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동안 시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사업은 다시 일으키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건강 잘 챙기고 절대로 다른 마음은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이 정말 감사했다면서 전화가 온 날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분비박산 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뒤로는 다행히 아내를 향한 원망과 구박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말이에요. 아내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후부터 조금씩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신 때 가족끼리 다 같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만나기 전날 일부러 부모님 집을 방문해서 장인 어른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가 가족들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정마저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이 그 손목에 난 흉터는 좀 가리고 다니지 그러냐? 갑자기 식사를 잘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 아내가 자살 시도했던 흉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자살은 정말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목숨 하늘에서 받은 것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한다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제 아이가 아직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 아이 앞에서 계속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는 당황스러운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제가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집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 목숨을 끊고 도망을 가려고 해. 아버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몸은 괜찮은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돈돈거리셨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동서가 자기 앞으로 큰 보험이라도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목숨값으로 이 사람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그랬나 봐요. 게다가 옆에서 형수님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목숨값 운운하다니요. 아내는 형수님의 말을 듣고 끝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디 밥상머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냐? 이 복 떨어지게. 눈물 그치진 못해.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난장판이 되었어요. 자기 엄마가 울자 5살 난 제 아들 녀석도 갑자기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수님은 그런 아이를 달래주시기는커녕 아내에게 애우는 거 안 달래주고 뭐하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여력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날 정도였어요.
형님이 저 대신 다른 가족들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 뿐이었죠.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가 요즘 힘드니까 괴롭히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함부로 하실 줄 몰랐네요. 앞으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인 어른이 빌리신 돈은 제가 떼어먹지 않고 꼭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보지 말자고 의절 선언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니 정말 창피하다. 미안해. 그만 울어. 이제 저 사람들은 평생 보지 말자. 앞으로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 그리고 장모님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아무리 달래주어도 아내는 뭐가 그리 슬픈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만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하셨어요. 형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 저희 아내를 괴롭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수님도 계속해서 생각날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에 형님의 전화도 피했고 오직 문자로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형님은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다른 가족들에게 잘못을 항상 말하고 뉘우치게 하면서 기다리겠으니 혹시라도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연락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회사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형편이 아주 괜찮아졌으니 빚도 갚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집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죠.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형님에게 붙였어요. 장인 어른의 빚은 제가 꼭 갚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가족들이 제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 이후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그 불안 증세를 없애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이 함께 오랜 기간 노력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왜 자주 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안 보냐고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아이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부모님이 아내는 구박해도 아이는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또 외동이었던 제 아이는 조카인 민수를 친형처럼 따르며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지 민수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른 가족들은 외국에 나가서 만나기 힘들다고 둘러대기 급급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집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맞지만 저에게는 가족 아니냐고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본인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 아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의 가족들은 제 마음속 한켠에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을 우연히 만나면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실지 아픈 곳은 없으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과 함께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누가 절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 문제로 누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나 싶어서 내려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형님이 서 계셨습니다. 형씨가 오랜만이다. 형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뵌 형님은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손에도 주름이 가득하셨어요. 그 얼굴과 손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저희 둘은 가만히 말없이 서 있었죠. 네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건가?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젓더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선 사무실로 올라가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반차를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우리 민수가 많이 아파. 예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 근래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형님은 말없이 커피를 몇 모금 마시더니 입을 떼셨습니다. 군대 갔다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병가제대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우선 신장 이식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민수랑 잘 맞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다른 가족들은 다 검사를 해보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 혹시나 네가 맞을까 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봤다. 형님은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한테 검사를 좀 받아봐 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믿고 꼴도 보기 싫지만 조카 목숨이 걸린 일이라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형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할까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내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때 일을 잊고 건강한 정신으로 잘 살고 있는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검사를 받기 전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으니 자꾸 아내가 아프냐고 걱정을 하고 억지로 이것저것 먹이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형님을 만났어. 그런데 민수가 많이 아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신장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해서 오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미안해. 당신한테 괜히 우리 가족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민수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어릴 때부터 허약했는데 크면서 큰 병을 앓게 되었나 보네. 딱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갔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식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저와 병원에 갔던 형님은 이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금세 풀이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왠지 모르게 형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 손을 잡고서는 검사 받아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연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형제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형님네 회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었고 형수님과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는 잘 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웬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왔대? 술 냄새 엄청나요. 오랜만에 형님이랑 술 한 잔 걸쳤어. 정말 오랜만에. 병원에서 검사한 건 결과 나왔어요? 뭐래요? 안 된대. 나랑 안 맞는데. 우리 민수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병원에 박혀서 맨날 누워만 있고 마음 같아서 내 신장 다 떼어주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 참. 저는 형님과 술을 진탕 먹고 그날 밤새도록 집에서 주정을 부렸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저한테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저도 한번 검사 받아볼게요. 혹시 내가 어제 당신한테 술주정으로 뭐라고 한 거야? 아니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민수한테 장기 기증을 해줄 수 없다고만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만약 우리 현태가 그런 상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당신네 가족들 중에서
아주버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저 아주버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는데 빚 갚는 셈 치죠 뭐.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같은 부모로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시댁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받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결정한 일이라고 아내에게 칭찬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아내 앞에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얼마 후 저와 아내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내에게 몸이 약하다면서 이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수술했다가 아내에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아내의 건강 상태를 봐서는 신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장을 받는 건 역시 환자에게 안 좋다고요. 아내와 저는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형님한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며칠 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결심에 찬 얼굴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 어제 헬스 끊었어요. 운동하려고요. 운동해서 건강해진 다음에 민수한테 신장 이식해줄래요? 여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고마워. 당신한테 가족들이 한 짓거리 생각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형님의 그늘진 얼굴만 떠올리면 고마워 여보. 아내는 자기도 민수 덕분에 건강해질 수 있겠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정말 고맙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말을 전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도 자식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네 가족들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한테 가족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으니 저는 아주버님에게 나쁜 마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은 피해도 보셨고요. 하지만 형님이랑 시부모님들은 사실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형님 얼굴 뵈면 그때 생각날 것 같아서 만날 수 없어요. 저는 형님에게 아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을 했고 형님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내는 정말 열심히 몸 관리를 했어요. 헬스도 하고 항상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고 했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민수도 그동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바로 진행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민수도 그 뒤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가족들을 가끔 만나고 제 아이도 친가에 자주 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나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은 좋지만 자기는 빼달라고 했어요. 시댁 사람들 얼굴을 보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아내가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용서하면 언제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었죠. 민수에게 장기 기증해준 고마움을 꼭 만나서 전하고 싶다고들 했습니다. 물론 과거 자신들이 했던 잘못도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벌써 수술을 하고 5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색시를 소개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내도 같이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직 시댁 사람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만남을 거절하더군요. 자기는 아직 저희 가족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가 신장 이식을 해줌으로써 자신은 아버지가 시댁에 진 빚을 갚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 만나주지 않는 이유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이 받았던 구박과 멸시에 대한 자그마한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더니 다들 자신들의 과거의 아내에게 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언젠가 아내가 마음이 열리면 그때 이 마음 잊지 말고 잘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웃으면서 식사하는 자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뿐입니다. 아내가 평생 저희 가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에게 그런 자리를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다른 가족 대신 제가 평생 옆에서 아내에게 잘해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